한 여성이 1992년 한국에서 일본으로 떠난 후에 2008년경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실종자의 이름은 옆에 박남순씨, 박남순. 실종 당시 나이는 20대셨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현재는 40대가 되셨을 거예요. 아마가 아니라 40대십니다. 20대에 실종이 되셨는데 시간은 흘러서 현재는 40대의 박남순씨. 실종 전까지만 해도 부모님께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일본에서 안부 전화도 자주 했었다고 하고요. 뭐 특별하게 이상한 행동은 없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2008년도 실종될 무렵에 이 박남순 씨께서는 부모님한테 엄마, 내가 지금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일본에서 급하게 수술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한 돈 1000만원 정도만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부모님은 바로 1000만원을 보내줬었다고 해요. 그런데 얼마 후에요, 또 연락이 와서 엄마, 1000만원 보내준 걸로는 돈이 또 모자라요. 돈 좀 더 보내주세요. 나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수술을 한 번 더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돈 좀 더 보내줘요. 그래서 또 부모님이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가지고 1000만원을 또. 그런데 그 후에요, 또 엄마 돈 좀 붙여줘요. 그래서 또 1000만원, 그 후에 500만원, 또 그 후에 300만원까지. 부모님은 아유 딸아, 나의 모든 전 재산을 너한테 다 준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 300만원까지 붙였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후부터 이 박남순 씨와의 연락은 끊겼다고 해요. 그러니까 300만원이 마지막으로 끊긴 거예요. 가족들의 말에 의하면 이때 당시에 박남순 씨께서 일본에서 암에 걸려가지고 급하게 암 수술을 2번이나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돈을 보내달라고 했었다고 해요. 보통 몸이 아프면 아플수록 가족이 그리워지는 게 사람의 마음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때 박남순 씨께서는 수술 후 단 한 차례도 가족들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돈 달라고 할 때만 연락을 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되게 좀 정이 많고 효심이 깊어서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왔었다는 박남순 씨. 가족과의 그런 문제도 없었대요. 그런데 왜 가족들 앞에 나타나지 않고 계시는 걸까? 뭐 별 문제 없었다는데. 옆에 박남순 씨께서는 지금 40이 넘은 나이시고요. 2008년 1월경부터 소식이 끊긴 상태입니다. 키는 163 정도에 눈, 코, 입이 뚜렷한, 그리고 얼굴형은 갸름한 얼굴형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시는데요. 이 박남순 씨께서는 부모님한테만 연락을 했던 게 아니에요. 자기의 친언니한테도 전화를 했었다고 합니다. 이 박남순 씨 언니의 말에 의하면 언니와 전화를 할 때도요, 이 박남순 씨는 분명히 언니, 나 지금 일본 병원이야. 나 위암 초기래. 라고 하면서 이 언니한테도 돈을 요구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이 언니도 돈을 붙여줬던 겁니다. 얼마를 붙여줬냐면 이 언니분께서는 돈 1000만원. 그 후에 또다시 또 박남순 씨는 언니한테 전화를 걸어와서 이번에는 돈 500만원만 좀 더 붙여주면 안 되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다는데, 그런데 이때 언니분은 그 500만원을 보태줄 형편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500만원은 붙여주지 못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후에 이 언니에게도 박남순 씨의 연락은 끊겼다고 합니다. 이때 언니분은요, 이 남순 씨가 언니, 나 위암 초기래. 일본에서 수술 받아야 될 것 같아. 돈 좀 붙여줘. 라고 말을 하니까 이 언니분은 야, 왜 일본에서 수술을 해? 한국에 와서 하지. 여기서 하면은 가족들이 다 있으니까 너 간병도 해줄 수 있고 그런데 왜 일본에서 해? 한국에 와서 해. 아니야 언니, 나 일본에서 수술해야 돼. 계속적으로 이 남순 씨께서 일본에서 꼭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일본이라고만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이때 언니분이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왜 꼭 일본에서 하려고 하지? 엄마와 언니에게 약 5천만 원을 받은 남순 씨는 정말 일본에서 위암 수술을 받았던 걸까요? 아니면 혹시 또 다른 어떠한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당시에 이 박남순 씨의 친구들 사이에서는 이 남순 씨에 대해서 떠도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박남순 씨가 일본에서 장사를 하는데 장사 엄청 잘 돼가지고 떼돈 벌었다며? 라는 이야기. 그렇다면 이 친구들의 말대로 이 박남순 씨는 정말로 일본에서 장사를 해서 떼돈을 벌었던 걸까요? 가족들은요, 이 박남순 씨와 연락이 끊기고 나서 현재까지 일본에 있는 건지, 아니면 한국에 있는 건지, 아니면 제3의 다른 나라에 있는 건지 확인하기 위해서 박남순 씨의 출입국 기록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딱 확인해 보니까 1992년도에 일본으로 넘어갔다가 4년 뒤인 1996년도에 한국으로 들어왔던 거예요. 그리고 또 바로 그 해, 1996년 해에 또 몇 개월 있다가 다시 일본으로 들어간 겁니다. 2월 29일 날. 또 들어간 거예요. 그러고는 2000년도에 다시 한국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때 나갔다가 2000년도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2000년 이후의 기록은 없는 상태. 그러니까 기록대로라면 2000년도부터 이 박남순 씨는 일본이 아니라 한국에 있다라는 거예요. 출입국을 남기지 않고 일본으로 가려고 한다라고 하면 밀항도 있고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정상적인 방법으로 출입국을 했다면 2000년도가 마지막인 거죠. 한국에 들어온 게. 그 나간 기록이 없어. 박남순 씨의 어머니는요, 밭일을 하시면서 어려운 형편에서 박남순 씨를 키워오셨습니다. 다른 자식들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다가 아버지의 병원까지 이제 겹쳐지면서 이 박남순 씨의 실종과 더불어서 상황은 더 안 좋은 상태였어요. 그런 가정 환경에서 자라서 고등학교 졸업 후에 부산으로 갔었다는 박남순 씨는 부산에서 돈을 벌어서 2년제 대학에 들어가서 졸업을 했었다고 합니다. 부산에서 일을 하면서 대학교까지 졸업했다. 부산에 있으면서 엄마한테 전화로 엄마, 나 2년제 대학 붙었어. 엄마, 나 2년제 대학 졸업했어. 하지만 부모님께서는 이때 박남순 씨가 어느 대학에, 어느 과에 졸업을 한 건지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 않았어요. 부모님께서는 우리 딸이 부산에 갔던 것도 자기의 전 형부가 직장을 소개를 시켜줘가지고 그래서 부산으로 갔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한 3년 정도 일을 하다가 돈 모아가지고 우리 딸 대학도 가고 그렇게 졸업도 한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박남순 씨한테 부산 일을 소개시켜줬다는 이 전 형부한테 물어본 결과 이 전 형부는요, 제가 왜 남순 씨 직장 구해줍니까? 저는 만난 적도 없고 연락한 적도 없고 그 직장을 구해준 적도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알고 계시는 것과 진실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더 확인을 해보니까 이 박남순 씨 대학에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당연히 다니지 않았으니 졸업한 일도 없었어요. 실종 담당 경찰은요, 현재 박남순 씨의 이름으로 가입된 휴대폰도 없고 병원 진료를 받은 내역도 없고 생명보험이라든지 화재보험 가입 여부도 없고 신용카드 등 그 어디에도 박남순 씨의 기록이 없다. 실종자가 국내에 있다라고 기록은 뜨는데 이렇게 아무런 기록도 남아있지 않은 경우는 처음입니다. 라고 경찰들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박남순 씨의 한 친구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종될 때쯤에 나이가 20대 초반쯤이었는데 제가 그때 듣기로는 남순이한테 남자친구가
있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남자친구가 의사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 남자친구가 의사 그 인턴인가 그래가지고 의사 되려고 막 공부 중이었는데 남순이는 남자친구랑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남자친구 집안에서 둘의 교제를 막 반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둘은 헤어졌고 이 남자가 너무 막 힘들어해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걸로 그때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라고 친구가 얘기를 한 겁니다. 남자친구 쪽의 반대가 너무 심해서 남자친구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데 이때 남순 씨는 나 때문에 남자친구가 죽은 것 같아. 너무 힘들어 라면서 얘기를 했었다고 해요. 순수하고 꽃다운 나이에 만났던 사람. 그러나 남자친구의 죽음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그 이후부터는 남자친구의 기일을 챙겼다고 하는데 그리고 당시에 이 친구들 사이에서는요. 박남순 씨의 화장도 되게 진했고 그리고 술, 담배도 하고 계셨대요. 박남순 씨의 사회 친구들을 이 학교 친구들이 좀 이렇게 듣고 보고 하면서 알게 됐는데 이 박남순 씨의 사회 친구들이 범상치가 않았던 거예요. 그랬다 보니까 이 고등학교 친구들 사이에서는 남순이가 좀 유흥 쪽으로 빠진 거 아닌가? 라는 말도 조금씩은 돌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박남순 씨의 흔적이라고는 20년 전 한국 부산에서 3년 정도 일하고 있을 때 그때 당시 본인의 이제 돈 지출이라든지 자기의 지인들의 전화번호, 주소 같은 거를 써놨던 거 그걸 모두 써놨던 수첩이 다였습니다. 그리고 이 수첩에서 중요한 정보가 하나 들어있었어요. 바로 뉴 부산 오락실 그리고 옆에 이름과 전화번호 그리고 주소까지 다 적혀져 있었던 거예요. 뉴 부산 오락실 이외에도 많은 사람의 이제 전화번호 주소 같은 게 적혀 있었는데 대부분 이사를 갔거나 전화번호가 바뀌었거나 그런 상황이었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까. 그런데 이 뉴 부산 오락실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이름만 바뀐 채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였고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뉴 부산 오락실 저기 있어요 라면서. 하지만 이곳에서 그 뉴 부산 오락실과 함께 적혀져 있었던 김용욱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 뉴 부산 오락실에서 오랫동안 근무하거나 혹은 오랫동안 이곳을 막 드나들었던 그런 사람들 중에 이 박남순 씨의 얼굴이 낯이 익다면서 어렴풋이 기억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한 명이 나타난 거예요. 사진을 딱 보고 나 낯이 있는데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 사람은요. 내가 부산 초량 쪽의 아가씨들 내가 다 알고 있거든? 내가 20년 전이라고 해도 내가 그때 일했던 아가씨도 내가 다 알고 있어. 거의 다 알고 있어. 이 아가씨 아마 키가 한 162에서 163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이 아가씨 분명히 이때 20년 전에 이 부산 초량 쪽 술집에서 일했던 아가씨야 라고 이분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술집에서 일했던 아가씨다. 당시에 이 부산 박남순 씨의 자취집 근처에는요 화려한 유흥업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집 근처에 막 유흥업소도 많았던 상황. 하지만 20년 전 주민의 불확실한 기억만으로 박남순 씨의 과거를 단정 지을 순 없어요.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비슷한 사람이랑 착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세월이 많이 흘러버렸으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아까 부모님과 언니가 일본에 있는 박남순 씨한테 돈을 붙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돈을 붙였다고 하면 계좌 추적은 안 됐던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본 결과 가족들이 보낸 5천만 원 가량의 돈을 받은 사람은요 박남순 씨가 아니었습니다. 제3자 강은정이라는 또 다른 여성분이었어요. 강은정. 박남순 씨는요 이때 언니 혹은 엄마라고 하면서 엄마 서울에 있는 내가 아는 언니인데 엄마가 그 사람 통장으로 돈을 보내주면 내가 받을 수 있거든?
나한테 바로 보내주면 수수료가 많이 떨어져. 그거 아깝잖아. 그러니까 엄마 이 사람 통장으로 먼저 돈을 좀 넣어줘. 내가 꼭 그 돈 찾아가지고 쓸게. 그래서 가족들은 한국에 있는 제3자 강은정 씨한테 돈을 보냈던 거예요. 묘령의 여자 강은정 씨는 누구인 걸까요? 경찰은 바로 이 강은정 씨를 수소문해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장을 발부하면 이 강은정 씨에 대한 모든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 결과 이 강은정 씨는 저는 10년 전에 그때 이제 한국에서 옷 장사하고 있었고 박남순 씨랑은 옷 팔다가 알게 됐어요.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좀 서로 친하게 돼가지고 제가 옷을 팔면서 박남순 씨한테 외상으로 주기도 했고, 그리고 제가 또 일본으로 가게 되거나 하면 또 박남순 씨 도움을 또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또 박남순 씨가 한국에 오거나 하면 또 연락해서 만나기도 했었고, 그렇게 아는 사이예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강은정 씨의 말로는요, 이 본인이 일본으로 갔을 때 그때 박남순 씨를 만났는데 이때 박남순 씨는 술집에서 얻어준 집, 숙소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일본에서. 그래서 그 집에서도 몇 번 만났었다고 합니다. 즉 강은정 씨의 말로는 정확한 기간은 모르겠지만 이 박남순 씨가 일본 술집에서 일을 한 것은 정확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집에 왜 돈을 요구했던 걸까요? 박남순 씨는 이때 강은정 씨한테 언니, 내가 돈이 좀 필요해서 엄마가 돈을 지금 붙여주겠다고 하시는데 우리 엄마 나이가 좀 있으셔가지고 해외 송금 잘 못하시거든? 그러니까 언니가 대신 그 돈 좀 받아가지고 나한테 일본으로 송금 좀 해주면 안 될까? 그래서 당시에 이 강은정 씨는 그 돈을 전부 다 그대로 일본 박남순 씨의 통장으로 송금을 해줬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은행에 그대로 남아있을 거다라고 강은정 씨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확인해본 결과 강은정 씨의 말은 모두 사실. 이 강은정 씨는 암에 걸려서 일본 병원에 입원하고 이런 거는 제가 들은 게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연락할 때까지만 해도 박남순 씨가 일본에서 술집을 차리는데 돈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100% 박남순 씨 지금 일본에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출입국 기록은 한국에 있다고 나오는데 한국에서 나간 기록 없는데 밀항을 했던 걸까요, 그러면? 아니, 그리고 위암 수술 받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라고 했던 건 거짓말이었다라는 걸까요? 기록과 그리고 가족들한테 했다는 말. 그러니까 술집을 차리기 위해서 가족들한테 돈을 뜯어내려고 거짓말을 했던 걸까? 강은정 씨는 이 부분에 대해서요, 박남순 씨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자기가 일본에 가야 되는데 자기 비자로는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래서 한국에 들어올 때는 자기 비자로 왔는데 일본으로 다시 넘어갈 때는 언니 명의로 간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는 자기 걸로 들어왔는데 나갈 때는 자기 비자로 나갈 수가 없으니까 언니 명의로 일본으로 가겠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에 실종자 언니, 앞서 말씀드렸던 언니의 출입국 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언니의 일본 출입국 기록이 있네. 언니는 일본에 간 적이 없는데 남아있는 거예요. 즉 박남순 씨가 언니의 여권을 도용해서 일본으로 갔던 겁니다. 아니, 왜 이렇게까지 했던 걸까요? 2000년도 때도 한국에 들어왔으면서 가족들한테 연락 안 했어요. 언니는 자기께 도용 당한지도 몰랐어요. 왜 이 모든 걸 가족들한테 숨기면서까지 이렇게 했던 걸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경찰은요, 명의를 도용해서 해외로 나갈 때는 그것도 본인이, 그것도 여성이 스스로 혼자서 이런 일을 해서 명의 도용하고 여권 만들어서 해외 나가는 건 결코 쉽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즉 경찰들은 어떠한 인신매매 형태의 조직이 뒤에 있는 것 같고, 거기서 명의 도용이나 신원을 확보한 뒤에 여권을 만들어서 해외로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더욱 이제 언니 여건으로 했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걸려 있어가지고 집에 연락하기도 쉽지 않은 게 아닐까라고 추정을 했어요. 가족들이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뭐 쉽게 연락도 못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뒤에 인신매매 형태의 조직이 있다 보니까 뭐 말을 할 수도 없었고, 즉 인신매매 조직에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실종자 박남순 씨는 일본에서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걸까요? 정말 술집을 차려서 운영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왜 가족들한테 지금까지도 연락을 하지 않고 있는 걸까? 정말 경찰들의 추측대로 어떠한 조직에 연루가 돼가지고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협박을 당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가족들한테 연락을 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가족들은 박남순 씨의 생사만이라도 알고 싶다라고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이 박남순 씨의 어머니께서는요, 나이가 지금 많이 드신 상태시고요. 아버지도 병환이 깊으신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두 분 다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이신 건데, 늦더라도 꼭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도무지 왜 그 긴 세월 동안 연락을 하지 않은 건지, 그 돈은 정말 위암, 수술을 위해서 썼던 건지,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그 돈은 어디에 쓰려고 가족들에게 돈을 요구했던 건지, 한국에 2000년도에 들어왔는데 왜 가족들한테 말은 하지 않은 건지, 언니도 모르게 왜 언니의 명의를 도용해서 나간 건지. 마지막으로 옆에 사진. 박남순 씨께서는 현재 일본에 아무래도 계신 것으로 추정이 되긴 해요. 하지만 혹시 또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일본이나 한국 모두 비슷한 사람이 있다면 가까운 경찰서로 꼭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박남순 씨 실종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2011년 2월 12일 부산 진구 계금동에서 결혼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던 한 여성이 실종이 됐습니다. 그 여성분은 바로 옆에 김수정 씨. 알 수 없는 전화와 문자 메시지만을 남기고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가족들이 이 수정 씨의 실종 사실을 알게 된 건 12일 바로 다음 날인 13일 날 이 수정 씨의 남편분이 이제 친정에 오셔가지고 와이프인 수정이가 어제 집을 나가가지고 안 들어오고 있어요 라는 말을 하게 되면서였다고 합니다. 실종 다음 날인 13일, 이 소리를 들은 가족들은요, 바로 수정 씨의 집으로 달려가서 이리저리 뒤져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알고 보니까 집안의 옷과 그리고 수정 씨의 폐물 같은 것들이 모두 함께 사라진 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 이 남편분은요, 아내가 다른 남자랑 바람나가지고 돈 될 만한 거 싹 다 가지고 새 살림 차린다고 도망갔나? 라고도 생각을 하셨었다고 해요. 근데 충분히 그렇게 생각이 들만도 하긴 하죠. 돈 될 만한 것과 함께 사라졌으니까. 이 여자가 바람났나? 이 수정씨와 남편분은요, 크게 부부 사이에 문제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랬던 수정씨가 왜 갑자기 결혼 6개월 만에 사라지신 건지, 어디로 가신 건지, 시집을 간 후에도 자주 친정이 들려서 어머니와 그리고 장애가 있는 큰오빠를 자주 챙겨왔었다는 수정씨. 이남 1녀 중에 막내로 태어난 이 수정씨께서는요, 현재 나이 40이 넘으셨을 거고요. 2011년 2월 12일 실종이 되셨습니다. 수정씨는 작은 키에 통통한 체격이라고 하고요. 실종 당시에는 옆에 보시는 것처럼 단발머리였다고 해요. 결혼 6개월 만에 사라진 수정씨. 그 후에 1년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이 남편분은요, 아내를 기다리시다가 마음이 돌아서서 이혼 후에 새 삶을 시작하려고 하고 계셨습니다. 실종 직전에 이 김수정 씨의 마지막 모습이 담긴 이런 CCTV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집을 나서는 그 마지막 순간이 담긴 영상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가족들은요, 경비실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걸어갔을 것으로 추정되는 여러 가게들의 CCTV 이런 것들을 다 수소문을 해봤어요. 하지만 이 가족들이 CCTV에 대해서 수소문을 하기 시작한 게
수정씨가 실종되고 1년 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CCTV의 영상 보관은 최대 한 달인데 뭐가 남아있겠습니까? 단서가 될 만한 CCTV 영상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당시에 이 수정씨의 이제 아파트의 경비원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1년 전에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여자 한 명이 실종됐다고 막 난리가 났었어가지고 그때 내가 어떤 여자가 실종이 된 거지? CCTV에 뭐가 남겨져 있으려나? 해가지고 내가 한번 딱 그 CCTV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보니까 그 실종된 여자와 그리고 그 여자의 친구가 둘이 같이 이제 쭉 걸어가지고 아파트를 나가는 모습이 찍혀있더라고.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정씨가 어떤 여성과 함께 걸어가고 있었다. 그렇다면 수정씨는 친구와 함께 여행을 갔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던 걸까요? 수정씨와 사건 당일 함께 있었다는 여자는 누구였던 걸까요? 수정씨의 실종 전 직장 동료들은요, 수정씨의 실종이 가정 불화나 이런 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이 수정씨가요, 실종 전날에도 남편분의 청바지나 옷 같은 거를 사가지고 오셔가지고 남편 선물로 준다고 막 얘기를 했었대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고 뭐 그랬다면 남편의 그런 선물을 사지도 않았겠죠. 그냥 꼴도 보기 싫었을 테니까. 그런데 실종 전날까지도 수정씨가 남편분의 그런 선물로 준다고 남편분의 옷가지 같은 거를 챙기고 했었다. 그리고 평소에요, 수정씨가 남편분을 욕을 하거나 남편과 부부싸움을 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으셨대요. 그러니까 크게 문제는 없었던 것 같다. 수정씨는요, 봉사단체에 가입해서 오랫동안 봉사활동도 하곤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이 수정씨는요, 막 사치가 심하거나 그렇지도 않았대요. 항상 검소했대요. 옷 같은 것도 잘 안 사 입었다고 하고요. 친구 결혼식장을 가는데 옷을 봉사활동 같이 하는 회원들한테 빌릴 정도였다고 하니까, 나 결혼식장 가는데 입을 옷이 없어가지고 혹시 좀 결혼식장에 어울릴 만한 옷 있으면 나 하나만 좀 빌려주면 안 될까? 그러니까 남편 옷이나 가족들 물건 이런 거는 그래도 잘 사는 편인데 자기 옷은 잘 안 사는 그런 스타일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수정씨의 실종 후에 3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 이 수정씨의 친정집 쪽으로 하나의 우편물이 날라왔습니다. 그 우편물은 바로 빚 독촉장이었어요. 법적 절차 예정 통지 해가지고 변제 기한 뭐 이렇게 위에 빚 독촉장. 은행권은 물론 카드 대출까지 무분별하게 돈을 빌린 걸로 보였습니다. 도대체 이게 모두 무슨 상황인 걸까요? 여자는 갑자기 실종이 됐고 얼마 후에 빚 독촉장만 날라오기 시작했다. 가족들은요, 이 독촉장을 보고 충격을 먹었어요. 실종 당시에 이 수정씨는 30대셨는데 그러니까 살아온 30년 동안 사치를 하거나 막 돈을 이렇게 후회 상황을 생각하지도 않고 대출을 막 무분별하게 받고 이렇게 할 사람이 아닌데 30년 동안 그랬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인데 갑자기 실종이 되더니 그 후부터 무분별하게 돈을 썼다라는 독촉장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 갚으라고. 이럴 애가 아닌데 도대체 이게 다 뭔가? 또 다른 생각으로는 혹해서 돈이라는 게 한 번 쓰고 두 번 쓰고 하다 보면 뭐 속된 말로 맛들려가지고 미친 듯이 쓰게 되는데 그렇게 막 쓰다 보니까 이게 막 빚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막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 빚이 감당이 안 되니까 그냥 잠수를 타버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가능성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니까. 갑자기 돈맛이 들려가지고 막 미친 듯이 쓰다가 일이 커지니까 그냥 잠적. 그런데요, 김수정 씨의 실종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들은요,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게 됐습니다. 이 김수정 씨께서 실종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종 바로 다음 날 서울 강남의 고속터미널에서 김수정 씨가 경찰 불신 검문에 적발이 됐었다는 거예요. 실종 다음 날 서울에서 발견이 됐었다.
수정 씨는 왜 먼 서울까지 갔던 걸까요? 부산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실종 신고가 되어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때 경찰들은 왜 보호자들한테는 말도 없이, 연락도 없이 수정 씨를 그냥 보내줬던 걸까? 경찰 측에서는요, 이때 수정 씨를 딱 잡고 물어보니까 김수정 씨가 저 성인이에요. 저 실종 상태 아니에요. 저 스스로 나온 거예요. 실종 아니니까 신고된 거 그거 그냥 해제해주세요.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실종된 거 아니에요. 그냥 스스로 나온 거예요. 경찰은요, 실종자가 성인인 경우에는요, 딱 찾았는데 그 본인이 그냥 내가 내 발로 나온 거라고 신고 없애달라네? 그러면 다른 가족들한테 연락을 따로 안 한다고 합니다. 실종 상태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찾았어. 근데 그 사람이 그거 그냥 풀어달래, 실종 상태. 그럼 가족들한테 연락 안 한다는 거예요. 응, 풀어줄게 하고 그냥. 실종자가 경찰한테 가족들한테 연락해달라고 요청을 하거나, 혹은 피해자가, 실종자가 범죄에 연루가 되어 있거나, 납치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가족들한테 혹은 타인한테 연락을 해주지만, 아무 문제 없는 성인이 그냥 내 발로 나온 거예요. 그 실종 신고 해제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좀 답답한 것 같아요. 아무리 그 실종자가 성인이어도 실종 신고가 되어 있다면은 그 현장에서는 풀어주더라도 가족들한테는 연락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가족들은 이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실종 신고를 해놓은 상황이었는데, 이거는 조금 좀 대책이 마련이 됐으면 좋겠네요.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성인이어도 찾게 되면 이 사람이 실종 신고를 풀어달라고 해도 보호자들한테 따로 연락은 하는 걸로. 실종 후에 직접 실종 신고까지 해제했었다는 김수정 씨. 서울의 고속터미널에서는 뭘 하러 갔던 걸까요? 어디로 가려고? 왜 부산에서 서울까지 갔던 걸까? 만약 김수정 씨가 서울에서 터전을 마련했다면 어떠한 단서가 남아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퇴거라든지 주소 이전이라든지. 부모님께서는요, 김수정 씨의 전입 기록을 확인을 해본 결과 2010년 9월에 부산 남구 우암동에 이제 신혼집으로 전입을 했어요. 이제 결혼을 하셨으니까 부산 진구 쪽에 이제 전입을 했다가 여기서 6개월 뒤에 실종이 되셨고요. 그 후에 2001년 3월 2일에 경기도 부천시 원미동으로 새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종 이후에 부천의 이제 원미구 쪽으로 이전이 된 거예요. 주소가. 그리고 2011년 7월경에는요.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에 안 살아서 거주지 불명으로 된 상태였습니다. 거주지 불명. 저는 여기까지 딱 듣고 누군가가 김수정 씨의 명의로 위장 전입을 한 거 아닐까? 그랬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김수정 씨의 명의로 빚을 다 내고 다 했던 거 아닐까? 혹은 김수정 씨가 다른 곳에 살고 있는데 가짜로 주소지만 자기 지인이 살고 있었던, 자기가 아는 사람이 살고 있었던 부천으로 해놓은 거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면 신혼집에서 같이 나갔다는 의문의 여자가 부천에 살고 있었던 여자는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주소지로 바꿔놨던 건 아니었을까. 실종자의 마지막 주소지인 부천으로 가서 확인을 해봤을 때 현재 그 주소지에는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고요. 그 주소지의 집주인한테 계약서, 이제 계약을 할 때 이 여자랑 했습니까? 라고 이 김수정 씨의 얼굴을 이 집주인한테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 집주인분은요, 아, 나 이런 여자랑 계약한 적 없는데?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 이런 여자 몰라, 본 적 없는데? 그러니까 집주인 몰래 전입신고를 해놨다라는 거죠. 확인해본 결과 이 전입신고는요, 김수정 씨가 당시 동사무소로 본인이 직접 서류를 작성해서 본인이 직접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왜냐면 이 김수정 씨의 원래 필적과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한다고 냈던 이 필적이 100% 일치했던 거예요. 똑같아.
그러면 본인이 진짜로 실종 후에 부천에 와서 본인이 자기 손으로 전입신고를 한 거는 정확하다라는 건데, 본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누군가 제3자가 명의를 도용해서 옮긴 건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마지막 최종 주소지는요, 여러 세대가 살고 있는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그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는 누군가가 김수정 씨랑 아는 사이였고, 그 여자가 야, 여기에다가 주소 옮겨놔 라고 해서 이 김수정 씨가 직접 주소지를 옮겨놨던 건 아니었을까. 그래서 경찰들은요, 이 세입자들을 모두 만나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김수정 씨를 아는 사람은 세입자 중에는 없었어요. 혹시 신혼집에서 나올 때 CCTV에 함께 찍혔다는 이 의문의 여성과 부천에서 함께 지냈던 건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도대체 왜 본인이 실종 신고가 되어 있고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왜 그 실종 신고를 풀어달라고 하면서 가족들한테 연락은 하지 않았던 건지. 실종 신고가 되어 있다라는 것 자체가 가족들이 본인이 사라졌다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거고, 애타게 가족들이 찾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었을 텐데도 이 김수정 씨는 가족들한테 연락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왜? 혹시 어떠한 범죄에 연루가 돼서 연락을 못하는 상황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누군가 감시하는 사람이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 실제 마지막 부천 주소지 집주인은요, 김수정 씨와 또 다른 여성 앞으로 우편물이 정말 많이 왔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두 여성이 서로 아는 사이인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김수정 씨와 또 다른 여성, 이 두 명의 우편물이 집으로 굉장히 많이 왔다. 이 수정 씨의 가족들과 지인들은요, 조심스럽게 한 가지 가능성을 얘기했습니다. 바로 이 수정 씨께서 종교에 빠졌던 건 아니었을까라는 거예요. 평소에 말도 없고 속 얘기를 잘 하지 않았다는 이 수정 씨가 툭 털어놓고 말할 수 있는 어떠한 잘못된 종교를 만나서 미친 듯이 빠져들었던 건 아니었을까. 그리고 실제로 이 수정 씨께서는요, 실종 후에 가족들한테 전화를 한번 걸어온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수정 씨가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었다고 하고요. 그냥 가족들한테 저 잘 있어요. 저 잘 먹고 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요. 라는 말만 했었다고 해요. 대화를 한 게 아니라 가족들이 너 지금 어디 있는 거냐고. 너 어디 있는데 연락도 안 되고 이제 와가지고 연락이 온 거냐고. 너 어디서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아무리 물어봐도 계속 저 잘 있어요. 걱정하지 마요. 잘 있으니까 밥도 잘 먹고 있어요. 자기 할 말만 하고 바로 끊었다고 해요. 원래 수정 씨랑 이 어머니께서는요, 실종 전까지도 자주 전화를 했었대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께서는 실종 후에 이 수정 씨의 딱 전화를 받자마자 뭔가 느끼셨대요. 내 딸이 원래 하는 전화 스타일이 아닌데, 내 딸은 원래 통화하면 엄마 밥 먹었어? 뭐 어쨌어? 하면서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있는데, 실종 후에 받은 전화는 일방적인 자기 얘기만 하고 끊으니까 마치 누군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감시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수정 씨가 전화를 편하게 못하고 있는 것처럼 이 어머니는 느껴졌었다고 해요. 실종 전에 자주 통화하던 스타일과 완전히 다르니까. 그리고 원래 수정 씨가 적금을 붓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결혼할 때도요, 그 적금을 안 깨고 만기가 될 때 찾겠다면서 딱 묶어뒀었대요. 결혼할 때도 안 풀었던 그런 적금.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수정 씨가 실종 후에 그 적금을 다 깨서 해약이 된 상태였다고 하고요. 보험도 다 해약이 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결혼할 때도 안 깼던 적금을 실종 후에 보험까지 다 깬 상태. 그러니까 돈이 될 만한 것들을 다 해약해서 끌어모았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정말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그들한테 금품도 다 갈취당하고 빚까지 졌던 걸까요? 아니면 가족들 모르게 썼던 사채 같은 거를 갚지 못해서 그들에게 납치를 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여러가지 그냥 가능성입니다. 그런데 수정씨가요, 실종 전에 남편분한테 이상한 얘기를 한번 했었대요. 남편분한테 수정씨가, 여보는 조상을 믿어? 라고. 당신은 조상을 믿어? 그 말을 들은 가족들은요, 갑자기 조상을 믿느냐라면서 물어봤다고? 생뚱맞게 무슨 소리야? 그래서 가족들은요, 인터넷에 조상을 믿느냐라고 비슷하게 검색을 해봤었대요. 그랬더니 관련 글이 조상을 믿어야 한다. 조상을 믿기 위해서는 제사를 지내야 하고, 그 제사를 지내려면 이 돈을 대출 받아서 지내야 하고, 그 대출을 막 받다 보면 주위에 거짓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텐데, 그때는 이렇게 거짓말을 해라, 혹은 저렇게 거짓말을 해라. 그리고 증거를 안 남기기 위해서는 폰으로 전화할 때는 항상 그 번호를 수시로 지워라. 이런 글을 한 사이비 종교단체에 있다가 나온 사람이 인터넷에 적어놓은 글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이비 종교에 있다가 나온 사람이 자기가 그 종교에 있었을 때 거기서 이렇게 했었다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조상을 믿어야 된다. 조상을 믿기 위해서는 제사 지내야 되고, 돈이 없으면 대출 다 받아갖고 해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요, 김수정 씨와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는, 그 피해자들이 다녔다는 종교단체를 확인해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히게 김수정 씨의 마지막 주소지 근처에 그 종교단체가 있었습니다. 조상을 믿어야 된다. 조상을 믿으려면 제사를 지내야 하고, 그 제사를 지내려면 대출을 받아갖고 지내야 된다. 근데 기가 막히게 부천 쪽에 있네. 이 종교 집단 근처에서 이제 장사를 하는 상인들은요, 여기 한번 들어가면은 특히 초심자들 같은 경우에는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거기에 막 실종된 사람들 같은 경우에 어느 날 막 갑자기 집으로 카드 명세서가 막 날라온다고 하던데, 뭔가 취업이 안 되거나 일이 잘 안 풀린다고 하면은 그거 조상운이 안 좋아가지고 그런 거라고, 제사 지내면 나아질 거라고 하면서 자기 종교단체에 들어오라고 막 한다고 하더라고. 그 종교단체에 딱 들어가면 조상을 위한 제사를 지내야 된다면서 카드 발급받게 만들어가지고, 그 카드로 한도 내에서 대출까지 만들어가지고 돈을 다 찾게 만들고 그 돈으로 제사 지내고 쓴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안에 들어가면은 솔직히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 여부도 알기 힘들어요. 라고 상인들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김수정 씨는 정말 종교단체에 빠진 걸까요? 하지만 실제 이 종교단체에서는요, 김수정 씨가 없다고, 신도가 약 2,000여 명 정도 많은 신도가 있다고 하는데, 이름만 딱 듣고 바로 그런 김수정 씨 없어요. 내가 이 신도들 이름 다 외우고 있는데 김수정이라는 신도는 없어. 최수정은 있는데 김수정은 없어. 라면서 딱 잘랐습니다. 신도가 2,000여 명이 넘어간다는데 이름만 듣고 아는 거예요. 내가 다 아는데 김수정 없어. 최수정은 있다. 이 종교단체에서는요, 경찰에서도 실종자 찾겠다고 우리한테 엄청 오는데, 보면은 80%가 우리 신도가 아니에요. 저희는 집에 연락 안 하고 오는 신도, 혹은 가정에 문제가 있는 신도 다 퇴소시킵니다. 받지도 않아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문제가 있는 신도는 우리가 받지도 않는다. 감당할 수 없는 빚만 남기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 김수정 씨.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왜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했던 걸까요? 주소지는 왜 부천에 옮겨놓은 걸까? 그런데 실제로 마지막 주소지인 부천에 수소문을 해본 결과 수정 씨의 사진을 보고 이 사람 본 것 같은데? 낯이 익은데? 라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아무런 흔적도 없이 사라진 김수정 씨. 그녀는 정말 스스로 집에 나간 걸까요? 아니면 어떠한 범죄와 연루가 되어 있는 걸까? 옆에 사진 마지막으로 한 번만 잘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재 나이 40이 넘으셨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목격이 된 주소지는 경기도 부천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경기도 부천에 사시는 분들은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작은 키에 통통한 체격, 실종 당시에 단발머리셨다는데 혹시 비슷한 분을 보신 분은 가까운 경찰서로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수정 씨 실종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2003년 20살이 되던 해에 한 여성분이 증발하듯이 사라지셨습니다. 이 여성분의 이름은 이미소 씨. 미소 씨는 실종 전에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이상 증세를 보였었다고 하는데요. 미소 씨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현재 아버지께서 딸을 되게 애타게 찾고 계세요. 아버지께서는 이 딸인 미소 씨가 실종되던 2003년 10월 6일 아침에 미소 씨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왔었다고 합니다. 아빠, 나 지금 얼른 나 있는 대로 와주면 안 돼? 지금 나 있는 대로 얼른 좀 와줘. 매우 다급해 보이는 목소리에 놀래서 바로 딸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셨다고 해요, 이 아버지가. 그런데 그때 이미소 씨가 계셨던 곳은 서울의 한 정신병원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정신병원에 딱 도착해서 너무 놀란 거예요. 너 왜 여기 있어? 누가 여기 보낸 거야, 너를? 그러니까 미소 씨가 아빠, 나 얼른 여기서 나가고 싶어. 나 여기 못 있겠어. 아빠가 나 좀 퇴원 좀 시켜줘. 나 좀 여기서 벗어나게 해줘. 이렇게 애타게 아버지에게 애원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아버지가 퇴원 수속을 밟고 이 미소 씨를 퇴원을 시켜가지고 함께 병원에 나왔다고 해요. 그렇게 퇴원 수속을 딱 밟고 아버지랑 같이 이제 병원 앞을 걸어 나오는데 이때 아빠, 나 핸드폰 좀 빌려줘요. 그래서 아버지가 알았어 여기 하면서 핸드폰을 미소 씨에게 빌려주고 그때 아버지가 이제 딸 미소 씨가 목이 마르다고 하니까 그러면 너 여기 잠깐 있어. 아빠 얼른 저기 가갖고 자판기에서 음료수 좀 뽑아올게. 너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라고 하면서 마실 것 좀 사려고 근처 자판기에 갔다가 다시 딱 미소 씨가 있었던 곳으로 돌아오니까 아버지의 휴대폰만 바닥에 덩그러니 떨어져 있었다고 하고요. 미소 씨는 사라진 상태였다고 해요. 그렇게 딸은 사라졌고요. 몇십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연락이 한 통도 없는 상황. 그러니까 퇴원해달라고 해서 퇴원 수속을 다 밟았고 그렇게 병원 앞에 나오다가 아빠 나 갈증나서 핸드폰 좀 주고 가요. 알았어 주고 음료수를 뽑으러 간 사이에 딱 와서 보니까 없어. 핸드폰만 있어. 그렇게 실종. 퇴원을 한 이후에도 무언가에 쫓기듯이 몹시 불안해했었다는 미소씨. 그게 아버지가 기억하는 딸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그렇다면 미소씨는 왜 정신병원에 계셨던 걸까? 누가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켰던 걸까? 라는 의문이 듭니다. 당시에 미소씨는요 약간의 그 정신분열을 앓고 계셨다고 해요. 그리고 이 정신분열이라는 건 완치라는 게 없대요. 완치라는 개념이 없대요. 그저 약물로 여러가지 환각이나 환청을 억제시키는 정도지 완치라는 개념은 없고 계속적으로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병원에 나간 후에 미소씨는 다시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 사건의 마지막 목격자는요 바로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께서는 처음에 이제 딸이 그냥 그렇게 딱 사라지고 나서 딸이 외갓집에 간지 아셨대요. 어릴 때부터 외할머니 댁에서 자라고 했으니까 외할머니 집으로 갔나 보다.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딸이 사라진 상태에서 다시 본인의 생활로 돌아와가지고 본인 생활도 조금 상황이 안 좋았다 보니까 이 딸인 미소 씨를 잊고 살았던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핸드폰만 덩그러니 잊고 딸이 없어졌는데 외갓집에 갔구나. 그럼 나도 내 생활로. 그러다가 그렇게 세월만 흘러가 버렸고 외할머니 집에 잘 있겠지. 그런데 없대. 딸이 없대. 이렇게 된 거죠. 잘 있는 줄 알았는데. 어린 시절 어머니께서 이제 백혈병으로 사망한 이후에 줄곧 외가에서 생활을 했었다는 미소씨.
그렇다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미소 씨에 대해서는 나보다 외가의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외삼촌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이 외가 쪽에서는요, 의외의 말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병원에 입원해 있던 애를 갑자기 아빠가 퇴원시켜가지고 그러고 데리고 가더니 어떻게 한 건지 애가 없어진 거야. 당시에 미소가 정신분열이 있었으니까 아빠 입장에서는 이런 딸이 걸림돌이 됐을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애를 어디 갖다가 죽였나? 라는 생각까지 했어요. 라고 외가 측 가족들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미소 씨를 갑자기 그렇게 퇴원시킨 이후에 어디론가 딸을 데리고 갔을 거다라는 의심을 이 외가 쪽에선 하고 계시는 거예요. 딸 미소 씨의 실종에 아버지가 관련이 있는 걸까요? 외가 측에서는요, 보관하고 있었던 이 미소 씨의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이 일기장은요, 미소 양이 실종 직전까지 썼다는 일기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미소 씨의 실종 사건에서 엄청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기장 안에는요,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고 원망들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일기장 내용 중에 아빠가 외갓집에 가지도 말래. 나보러 네가 극복하고 의지할 생각하지 말래. 더 이상 외갓집에 가지 말라는데 엄마 나는 걱정이야. 혹은 아버지의 이름을 크게 써놓고 원망하는 듯한 글귀. 이런 내용들이 이 미소 씨의 일기장에 있었다 보니까 외가 측에서는 아버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마지막 목격자가 또 아버지잖아. 혹시 외갓집에 또 말을 안 듣고 가려는 이 미소 씨를 아버지가 해한 거 아니냐. 거기에다가 이 미소 씨가 실종되기 얼마 전에 아버지께서 이 미소 씨를 다짜고짜 차에 태워가지고 낯선 곳으로 데리고 가. 그 다음에 외가에 가지 않고 혼자 자립할 길을 네가 찾아! 라고 하면서 아무 연고도 없는 곳에 덩그러니 미소 씨만 버려두고 온 적이 있었다고 해요. 그렇게 혼자가 된 미소 씨가 돈도 없고 길도 모르니까 막 계속 굶고 있다가 아무 식당이나 들어가가지고 그냥 돈도 안 내고 밥을 먹은 거예요. 우선 배고프니까. 그리고는 이제 외할머니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이 외할머니가 놀래가지고 이 미소 씨를 데리고 온 적이 있었다고 해요. 아버지가 딸을 덩그러니 이렇게 두고 간 적이 있었다 보니 외갓집 입장에서는 이번에도 아버지가 그런 거 아니냐. 아버지가 어떻게 한 거 아니냐. 딸을 애타게 찾고 있는 이 아버지가 사실은 딸의 실종 사건에 관련이 있다? 도대체 진실은 뭘까요? 미소 양이 실종되기 전까지 썼다는 이 일기장 안에는요,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입학 무렵부터 이 내용이 조금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떠난 엄마가 미워. 어떻게 날 두고 갈 수가 있어? 내가 얼마나 방황하고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그건 알지도 못하고 나 진짜 너무 힘들단 말이야. 혹은 죽고 싶어. 사는 게 정말 재미가 없다. 그리고 미소양의 일기장에서 충격적인 내용이 또 나왔습니다. 옆에 보시면 엄마, 내 배가 점점 이상해. 배가 좀 불러오질 않나. 헛구역질까지. 미치겠어. 나 어떻게 하면 좋아? 그리고 이 미소양의 일기장에는요, 알 수 없는 그림이 또 나왔는데 이 심리 전문가분이 이 일기장의 내용과 그리고 당시 미소양이 그렸던 그림을 봤을 때 뭔가 성적인 부분, 성적인 갈등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조심스러운 해석을 했습니다. 뭔가 성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실제 그리고 미소양의 일기장에는요, 여러 남자들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경찰들은 이 남자들이 남자친구였던 건지 정확히 누구인지 파악하는 게 급선무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 미소씨가 고등학교 때 조금 문란했대요. 외로움을 많이 타던 성격 때문이었던 건지 이런 것도 있었대요. 남자 5명에 여자는 미소씨 혼자야. 5명에 여자 혼자.
그렇게 외갓집에 6명이 앉아가지고 담배 피고 있는 걸 외삼촌이 보고 내쫓은 적도 있었다고 하고요. 이 미소 씨는 담배나 이런 걸 더 벗어나가지고 남자 여러 명에게 둘러싸여가지고 약물까지 손을 댔었다고 해요. 뭐 본드라든지 이런 거. 그리고 그때부터 뭔가 이제 성질도 신경질적으로 변하기 시작했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욕 한 번 한 적이 없었던 애가 갑자기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욕하고 급기야는 할머니를 때리기까지. 어떤 날은 위에 보시는 것처럼 미소 씨가 다락방에 올라가가지고 똥을 싸놨더래요. 근데 그 똥에 칼을 꽂아둔 거예요, 미소 씨가. 그리고는 그 증상이 더 심해지기 시작하면서 급기야 가족들한테 칼을 들고 이제 위협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외갓집 가족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두면 안 된다 싶어가지고 2003년 9월에 정신병원에 이제 미소 씨를 치료받으라고 입원을 시켰던 거예요. 딱 봐도 뭔가 이상한 증상들이 보이니까. 실제 지금 옆에는요, 미소 씨의 고등학교 생활 기록부예요. 이 고등학교를 입학할 때까지만 해도 되게 성실한 학생이었다고 하는데, 보시면 졸업을 했다라는 게 신기할 정도로 무단 결석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이제 조금 지나면서부터 좀 학교도 잘 안 나오고 문란해지기 시작한 거죠. 수소문 끝에 고등학교 당시에 미소 씨와 굉장히 제일 친했다는 한 친구를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분은 이제 학창 시절에 미소 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걔가 이상한 남자애들한테 많이 끌려다니고 그 강간도 당하고 돈도 뜯기고 몸도 팔고 많이 힘들어 했었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소 씨의 일기장에 등장했었던 남자들도 이 친구분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 친구분은요, 그 남자들에 대해서 얘네들 질이 별로 안 좋은 애들이에요. 성인 PC방 그런 데 가가지고 음란 채팅하게 만들고, 미소가 몸을 판 것도 아마 얘네들 때문에 판 거일 거예요. 돈을 있는 대로 다 뜯기고. 그러니까 이상한 애들, 남자애들을 잘못 만나가지고 막말로 하면 코가 껴버려가지고 걔네들의 협박에 있는 돈 없는 돈 다 뺏기고, 그것도 모자르니까 이 남자들이 미소 씨를 성적으로 이용해서 돈을 가로챘다라는 거죠. 모텔 앞에서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끝나고 딱 나오면은 바로 미소 씨한테 돈을 가로채는 거예요. 야, 돈 내놔.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 아직도 이 남자들이 미소 씨를 끌고 다니는 거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친구분은요, 조심스럽게 유흥업소 쪽으로 한번 알아보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아본 결과 유흥업소에서도 일을 하려면은 보건증이라는 게 필요하대요. 보건증. 이거 없으면 못한대요. 그런데 실종 이후에 이 미소 씨의 주민등록증은요, 말소 상태였습니다. 말소 상태에서 보건증 발급?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건증이 없으니까 업소에서도 일을 못할 텐데, 하지만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제3의 신분증으로, 제3의 신분으로 유흥업소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긴 하거든요. 가능성은 있으니까. 혹시나 해서 가족들은요, 실종 이후에 미소 씨의 명의로 핸드폰이 개통된 건 없는지 뭐 이런 것도 확인을 해봤어요. 하지만 없었습니다. 실종 이후 말소 상태였으니까 만들 수가 없죠. 그리고 혹시나 해가지고 이제 정신병원에서 나왔다가 다시 다른 정신병원에 입원한 거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확인을 해봤어요. 정신병원을 다 물어보고. 근데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정신병원에서는 법이 바뀌어서 보호자 허락 없이는 입원이 안 된다고, 나를 입원시켜주세요 라고 한다고 해서 다 입원시켜주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아버지가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버지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버지께서는요, 아내분이 백혈병으로 이제 고생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아시다시피 병원비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사채빚을 조금 쓰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빚을 제때 갚지 못해서 쫓기는 신세가 되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딸을 데리고 다닐 수도 없어. 그러니까 외갓댁에 딸을 맡긴 거였고 본인은 이제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된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본인 생활도 빠듯했던 거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아버지는 딸 미소양이 외가에 가는 걸 탐탁치 않아 했어요. 그래서 못 가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소양이 일기장에 다 적어놨잖아요.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 집 못 가게 한다고. 그 이유에 대해서 아버지는요, 딸인 이제 미소양이 고등학교 졸업 후에 20살이 됐는데도 자꾸 외가에 의지해가지고 취업도 안 하고 술만 마시고 영 자리를 못 잡고 방탕하게 살고 있는 거야. 내 딸이 이제 20살인데 맨날 외갓집에서 퍼질러져가지고 그러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게 못내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저것이 아주 지 맘대로 지 살판 났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아버지는 미소양한테 너 거기서 나오라고. 너 외갓집에 다신 가지마. 너 이제 성인이야. 네가 독립해서 네가 딱 자리 잡고 살아야지. 그래서 20살이었던 이 미소씨를 차에 태워가지고 낯선 곳에 두고 온 거라고 합니다. 20살 성인이니까 언제까지 너 그렇게 살 거냐. 자기의 방식이 잘못됐을 수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 아버지는 좀 잡아주고자 했던 마음으로 이 딸을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행동을 했던 거였다고 말을 하셨어요. 실제로 이 아버지는요, 미소씨를 아버지가 아는 한 식당에 취업을 시키기도 하셨었어요. 너 여기서 일하라고. 너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냐고. 너 이제 성인이라고. 너 여기서 일해라. 그래서 그 사장님한테 늘 딸이 잘 일을 하고 있는지 문제는 없는지 딸의 안부를 묻곤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장님, 이 가게 사장님도 인정을 하신 거예요. 그때 미소양이 우리 집에서 일을 했었고 아버지가 계속 수시로 전화해서 물어보고 했었어요. 이 미소양의 말소 전에 최종 주소지는요, 거주지였던 서울도 아닌 속초로 나왔습니다. 속초. 그래서 마지막 거주지로 가서 확인을 해봤어요. 근데 확인을 딱 해보니까 미소양과 전혀 관련이 없는 생판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거야. 아니, 서울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실종이 됐고 그런 사람이 왜 갑자기 속초에 최종 주소지가 찍혀있지? 속초의 미소양의 사진을 배포하기 시작했어요. 뭔가 마지막에 우리 딸이 속초에 있었나 보구나 라는 생각에 막 배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던 중에 속초에서 중요한 목격자분이 한 분 나왔습니다. 한 이제 가게의 사장님이었는데 그 사장님이 한 두 사람이 추운 한 12월 달이었나? 되게 추운 날 우리 가게에 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여자였던 것 같아. 근데 내가 잘은 모르는데 애들이 조금 술집에 다니는 애들 같더라고. 행동하는 거나 그런 게 좀 평범한 애들이랑은 조금 달랐어요. 술집 다니는 애들 같던데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단서는 나오지 않았어요. 아버지께서는요, 굉장히 억울해 하셨습니다. 딸이 실종되고 경찰과 외가 측에서는 모두 나를 의심하니까 나는 외동딸이 실종되고 나서 나한테 득이 된 게 하나도 없는데 오히려 나한테 이런 시선이 몰리면서 난 더 죽겠어. 답답하고 미칠 노릇이야. 그러다 보니까 더 딸을 찾아야 되겠는 거예요. 딸한테 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더 잘해주지 못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아버지는. 정말 가족들은 미소양이 실종되고 나서 외갓집이던 아버지던 다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이 힘든 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옆에 사진 한 번씩만 더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미소양의 일기장에 등장했었던 남자들을 경찰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면 또 새로운 어떠한 단서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리고 저는 준비하면서 그 생각도 했었어요. 정신병원에서 사라진 거였기 때문에 정신병원 건물 인근의 CCTV를 다 돌려보면 실종 당시의 이 미소양의 이동 경로가 조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실종 당시가 2003년이었잖아요. 이때 당시에 CCTV가 많이 없었나봐요. 그래서 크게 별다른 단서는 찾지 못했던 것 같더라고요. 가족들은 아직도 애타게 미소양이 돌아올 거라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갓 20살이었던 미소양의 실종 사건. 현재는 30살이 더 넘으셨을 건데 늦더라도 꼭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비슷한 사람을 보신 분이 계신다면 국번 없이 182번 혹은 112번으로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소양의 실종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대구의 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혼자 객지 생활을 하던 이연미 씨는 27살 때인 2000년 6월 갑자기 실종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2003년 이연미 씨가 실종되고 3년 만에 이연미 씨의 아버지께서도 직장에서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시고 마셨어요. 그런데 이때 아버지께서는요,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었던 이 이연미 씨의 앞으로 유산과 그리고 사망보험금을 남기셨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연미 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3년 전부터 실종 상태셨기 때문에 이연미 씨에게 아버지의 유산 그리고 돈은 돌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 이연미 씨께서는요, 어릴 때 부모님이 이제 이혼을 하시게 되시면서 엄마는 홀로 어딘가로 떠나버리셨다고 하고요. 자연스레 아버지가 연미 씨를 데리고 가셨는데 이 아버지마저도 거의 나몰라라 하게 되면서 고모님의 집에서 지내야 했다고 해요. 그렇게 어린 5살 때부터 고모 집에서 홀로 지내면서 고모가 거의 아빠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주셨다고 하는데, 그런데 연미 씨께서 성인이 됐을 때 이 고모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항상 내 옆에서 엄마 그리고 아빠의 자리를 채워주셨던 고모가 딱 돌아가셨을 때 정말 많이 힘드셨겠죠. 성인이 된 후에 친가족 한 명도 없이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이연미 씨. 홀로 외롭게 생활하던 그녀한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린 시절 친부모님께서 이혼을 한 뒤에 고모 집에 맡겨졌던 이연미 씨께서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떠돌이 생활을 하셨다고 하고요. 2000년 27살 나이에 실종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실종 후 3년이 지났을 무렵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이연미 씨에게는 유산이 남겨졌어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유산은 주인을 찾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고모의 집에 떠났던 이 연미 씨께서는 어느 날 자기의 고등학교 절친한테 전화를 걸어왔었다고 해요. 나 연미인데 내가 좀 사정이 있어가지고 돈 좀 꿔줄 수 있어? 그런데 이때 이 친구도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지 못했다고 하고요. 그 이후부터 연미 씨와의 연락은 끊겼다고 해요. 그렇다면 여기서 연미 씨는 왜 돈이 필요했던 걸까? 추정을 해봤을 때 졸업한 후에 얼마 안 가가지고 친구한테 이런 전화를 한 거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모 집을 나와서 혼자 자립해야 했던 연미 씨가 자립 자금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도움을 요청했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친구한테도 돈을 못 얻었어. 혹시 이에 고통을 받게 됐던 건 아니었을까? 그런데 실제로 연미 씨는요, 사촌 언니에게도 전화를 걸어가지고 언니, 나 돈이 좀 필요한데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라고도 얘기를 했었대요. 그래서 당시에 이 사촌 언니분은 야, 내가 그런 돈이 어딨어. 너희 아빠한테 돈 빌려준 것만 해도 얼만데. 네 아빠가 빌려간 돈을 나한테 갚아야지 내가 그 돈으로 너한테 빌려주든지 말든지 하지. 나도 지금 돈이 없어. 너희 아빠 일하고 계시잖아. 그러니까 너희 아빠한테 한번 같이 가볼래? 라고 얘기를 했었대요. 그래서 이때 연미 씨께서 오랫동안 떨어져 지냈었던 아버지한테 찾아갔었다고 하는데 이때 연미 씨와 아버지께서는 1시간가량 대화를 했고요. 그 후에 무슨 이유 때문인지 연미 씨께서 울면서 뛰쳐나왔다고 해요.
그렇다면 혹시 아버지와 연미씨 사이에 무슨 일이 이때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한 후에 아버지께서 사촌 언니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젊은 것이 지 몸 하나 못 가눠가지고 늙은 애비한테 돈 요구를 해? 지가 벌어갖고 지 몸 하나 케어 못하고 못 먹고 살아? 그래서 나한테 지금 돈 요구하는 거야? 그러면서 좀 뭐라고 하셨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안 좋은 얘기가 이때 오고 갔던 거죠. 그래서 이때 연미씨도 상처가 조금 크셨던 건지 다신 아버지를 안 보겠다고 얘기를 했었대요. 그 뒤로 연미씨는 전화번호도 갑자기 말도 없이 바꿔버리셨다고 하고요. 모든 가족들과의 연락을 끊어버렸다고 해요. 친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가족들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아버지 다신 안 볼 거라고 이렇게 말했던 연미씨의 모습이 마지막 모습이었던 거예요. 가족들 모두와 연락을 끊고 연미씨는 어디로 사라지신 걸까? 가족들은요, 연미씨와 연락이 끊겨버리고 소식도 통 안 들리고,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이것도 유산도 얼른 전해줘야 되니까 연미씨의 실종 신고를 위해서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돼요. 경찰서에서 그러는 거예요. 연미씨 2010년 4월에 연미씨의 어머니가 법원에 실종 선고를 신청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연미씨가 실종된 건 2000년도인데 10년 후인 2010년 연미씨의 친어머니가 실종 선고 신청을 했다. 여기서 실종 선고 신청, 실종 선고라고 하는 게 뭐냐면 경찰에다가 실종 신고를 하는 거는 그냥 단순히 애가 집을 나간 것 같다, 가출한 것 같다, 뭐 찾아달라 라고 하는 거지 법적인 효력은 없다고 해요. 그런데 법원에서 하는 실종 선고는 판사로부터 이 선고를 받게 되면 법적 효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판사님이 실종 선고 판결을 내리게 되면 실종자는 그 순간부터 죽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연미라는 이 사람의 통장에 돈이 한 10억이 있어. 그러면은 이 이연미라는 사람은 살아있더라도 죽은 걸로 판단이 돼버리니까 이연미 씨의 10억의 돈은 살아있는 사람이 뒤를 이어서 유산으로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실종 선고 신청을 순수한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걸 악용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실종이 되면요, 경찰서로 가서 실종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때 이연미 씨의 친어머니는 법적인 효력이 있는 실종 선고 신청을 먼저 법원에다 한 거죠. 그러니까 뭔가 좀 특이하죠? 이연미 씨가 5살 때 남편과 이혼을 하면서 딸을 고모댁에 두고 떠나버렸던 어머니. 초등학교 1학년 때 이후로 한 번도 찾아오지도 않았던 어머니가 이혼 후에 재혼까지 했던 이연미 씨의 어머니가 20년이나 더 흘러서 왜 갑자기 이연미 씨의 실종 신고가 아닌 실종 선고를 신청했던 걸까? 혹시 이연미 씨에게 남겨진 아버지의 유산을 노렸던 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정황상. 이 부분에 대해서 이연미 씨의 어머니는요, 아니 절대 그런 거 없고 연미가 연락이 안 된다는 그 얘기를 내가 들어가지고 내가 주위 사람들한테 좀 물어봤어요. 변호사한테도 물어보고 뭐 그러니까 그냥 거주지 근처에 가까운 법원에 가가지고 신청하라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냥 그렇게 한 건데 다들 그렇게 하라고 하길래 한 거예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경찰의 실종 신고는 이 사람이 돌아올 수도 있다, 찾아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실종 선고는 달라요. 죽었다라고 선고를 내려달라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법원에다가. 엄연히 다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연미 씨의 어머니는요, 아니 혹시라도 연미가 죽었다면 시신이라도 찾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 그랬던 거지. 우리가 뭐 그렇게 어렵게 사는 형편도 아니에요. 내 새끼인데 돈을 더 보태주면 보태줬지. 난 그런 생각은 절대 1도 안 했어요. 나는 그런지도 몰랐어. 그냥 다들 가까운 데서 법원 가갖고 신청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한 것뿐이지 그런 불순한 의도는 1도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빨리 찾을 수 있다는 말에 법원에 실종 선고 신청을 했다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연미씨의 주민등록번호는 말소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말소 전에 마지막 주소지는 강원도 동해시 송정동이라는 곳이었어요. 아니, 연미씨의 고향은요, 경북 성주였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동해에서 마지막 주소지가 찍혔다. 주소지에 가서 확인을 해본 결과 별다른 단서는 얻지 못했어요. 하지만 가족들과 경찰들이 그 주소지 인근을 탐문하고 다니다가 20년 동안 운영되어 온 한 가게에서 그러는 거예요. 나 이 사람 본 것 같은데? 우리 가게에 담배 사러 온 여자 손님이었던 것 같은데? 이 여자 약간 다방 여자 같았어요. 라고. 그렇다면 가족들이랑 친구들한테 돈을 구하지 못하게 되니까 연미씨는 고향에서 먼 강원도까지 가가지고 금전적인 어려움에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게 됐던 걸까요? 거기다 당시 연미씨께서 일했던 곳은요, 성매매까지 이루어지는 다방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강원도 동해 이 지역에서 연미씨를 기억하는 다방 직원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방 직원은요, 이 사진 연미 사진인데? 여기 떠난 지 오래됐어요. 연미가 동거 중인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같이 도망갔어요. 연미가 당시에 빚이 조금 있었는데 빚은 갚지 못하겠고 일도 마음대로 안 되니까 도망갔지, 그놈이랑. 그 남자랑 같이 어딘가에 살고 있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연미씨가 다방에서 일을 하면서 빚 때문에, 일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고 많이 울곤 했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다방을 떠날 때 친한 지인한테 나 고령의 어디 식당에 일하러 갈 거야 라고 얘기를 했었대요. 고령으로 갈 거라고. 그러니까 강원도 동해에서 다시 고향 근처인 경북 고령으로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추적을 해본 결과 연미씨가 일했다는 식당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미씨가 일했다는 그 식당은 문을 닫은 상태였어요. 이 식당의 주인분은요, 연미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우리 집에서 일하고 싶다 해가지고 썼었는데 한 달도 못 견디고 그만두더라고. 조사를 해본 결과 연미씨의 서류상 채무 기록은 따로 나오지는 않았어요. 연미씨가 고령에 있는 식당을 떠난 후인 2005년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기록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연미씨께서 지금까지 살아계실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2005년까지 치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이 됐으니까. 치료를 받은 곳은 경북 구미, 대구, 약간 요런 경북 근처 지역 라인들. 연미씨가 치료받았던 병원들 라인으로 또 수소문을 해봤지만 별다른 단서는 얻지 못했습니다. 실종된 연미씨는요, 경상북도 성주에서 태어나가지고 대구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종된 이후에는 여기 강원도 동해시와 고향 근처인 고령, 그리고 구미에서 연미씨의 마지막 행적이 발견됐어요. 옆에 사진 한 번씩만 주의 깊게 봐주세요. 2000년 6월, 20년 전에 실종이 되신 이연미씨. 현재는 옆에는 이제 39살이실 거라고 적혀져 있지만 시간이 더 흘러서 지금은 40살이 이제 훌쩍 넘으셨을 거예요. 실종된 곳은 강원도 동해시 송정동이고 키는 163에 둥근 얼굴, 그리고 입이 조금 나오셨다고. 그리고 구미와 경북 성주 라인 쪽으로 마지막 흔적과 목격자분이 조금 있는 상황입니다. 늦더라도 가족의 품으로 꼭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연미씨 실종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아래 사진이 고등학교 때 사진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40이 넘으셨을 거잖아요. 이 얼굴이 조금 남아 계실 것 같아요, 많이. 그래서 혹시 비슷한 분을 본 것 같다, 주위에 있는 것 같다 싶으신 분들은 실종자 찾기 182번이나 가까운 경찰서로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2016년 11월 20일 오전 10시경
천안에 살고 있었던 34살의 지숙 씨는요, 아침에 출근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날 웬일인지 지숙 씨는 회사로 출근을 하지 않았고요. 그 이후에 그 누구와도 연락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숙 씨는 그날 이후에 실종이 되셨어요. 오늘은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평소 이 지숙 씨는요, 큰 문제 없이 직장을 다니셨고 모난 데 없는 성격이라서 친구나 가족들과도 사이가 좋았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4년 동안 연애를 한 남자친구와 결혼까지 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셨다고 해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사라지신 겁니다. 가족들은요, 이건 분명히 무슨 일이 생긴 거다, 이거는 실종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경찰에다 실종 신고를 냈는데요. 경찰들은 가출로 보고 제대로 수사조차 진행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지숙 씨가 사라지기 이틀 전에요. 지숙 씨는 결혼 후에 내 집 마련 계획은 물론이고요, 노후 적금까지 들어가면서 노후 계획까지 세워놓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가출을 한다? 이런 계획까지 다 해놓은 사람이? 좀 뭔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지숙 씨가 사라지기 전 마지막으로 통화를 한 지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인에게요, 이 지숙 씨가 이런 얘기를 했었대요. 나 인터넷에서 알게 된 사람 있는데 나 그 사람 만나러 서울 갔다 오려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지인분이요, 야, 위험하게 그런 사람 만나지 마 라고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행방을 몰라서 애태우고 있었던 이 가족들은요, 이 지숙 씨가 가지고 다녔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지숙 씨가 사라지던 날인 11월 20일 서울 남부터미널에서 카드를 사용한 흔적이 발견이 됐어요. 서울에서 그녀가 만나려고 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혼자서 서울을 왔던 걸까? 지난 11월 20일 천안에서 버스를 탄 지숙 씨는요, 오후 1시경에 서울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남부터미널 앞에서 택시를 잡아 탔어요. 그리고 택시에서 내린 시각은 오후 1시 20분경. 그녀가 도착한 곳은 강남역 인근이었습니다. 그 후에 이 지숙 씨는요, 강남의 한 음식점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그 음식점의 CCTV를 확인해 본 결과 실제 이 지숙 씨의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11월 20일 오후 4시 40분경 음식점으로 들어오는 지숙 씨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지숙 씨는 혼자가 아닙니다. 젊은 남녀와 함께 식사를 했어요. 그렇게 약 40분간 이 식당에 머문 지숙 씨와 그리고 그 일행들은요, 오후 5시 14분경 이 음식점을 나갔습니다. 이 CCTV 속에 이 남녀는 누구인 걸까요? 이 지숙 씨의 지인들은요, 이 CCTV 속에 찍힌 지숙 씨의 행동을 보고 친하지 않은 사람들과 당시 만난 것 같다, 지숙이는 원래 이렇게 행동을 하는 친구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뭔가 서로 어색해하는 게 보인다. 음식점에 나온 지숙 씨는요, 또다시 택시를 탔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 38분경 터미널로 돌아와서 미리 예매를 해뒀었던 천안행 고속버스표를 발권을 했어요. 버스 출발까지는 약 1시간 정도가 남은 상황. 차 시간을 기다리면서 터미널 안을 서성거렸을 이 지숙 씨는요, 한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이 터미널 안에 있었던 편의점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 가지 간식거리들 같은 걸 산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버스 안에서 먹으려고 산 것들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뒤이어서 터미널 안에 있는 펜시점에 이 지숙 씨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행용 목베개를 하나 샀어요. 그때의 시간이 오후 6시 18분경.
그런데 무슨 일인지 정작 출발 시간이 가까이 되니까 이 지숙씨는 발권에 뒀었던 버스를 타지 않고요. 다시 취소를 했습니다. 다시 취소를 한 후에 1시간 뒤에 다시 출발하는 7시 40분 버스표를 예매를 다시 했어요. 버스 시간이 가까워 오니까 기존에 발권해뒀었던 버스표를 취소를 하고 1시간 더 뒤에 있는 7시 40분 버스 차표를 예매를 다시 한 겁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있는 이 터미널 맞은편에 위치해 있었던 다이소에 들려가지고 그곳에서 청테이프 그리고 커터칼 그리고 포장지 등을 샀습니다. 그때의 시간이 이제 오후 저녁 7시 13분경. 그리고 잠시 뒤에요. 7시 35분경. 무슨 이유에서인지 청테이프만 빼고 다시 모두 환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7시 25분에서 35분경. 정말 청테이프만 빼고 모두 다시 환불을 한 거예요. 이 청테이프를 산 거는 무슨 의미인 걸까요? 당시 이 다이소 가게에는요, CCTV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CCTV를 확인해 본 결과, 지숙씨는 이때도 혼자가 아니었어요. 게다가 옆에 있는 남자는요, 음식점, 강남 음식점 가게에서도 등장했던 남자였습니다. 이곳에서도 그 남자와 함께인 거예요. 사실 지숙씨가 사라지기 보름 전에요. 이 지숙씨는 한 인터넷 게시판에 심상치 않은 글을 남긴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잠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울증, 그리고 지숙씨가 실종되기 며칠 전에 친구들과 대화를 할 때도 뭔가 의미심장한 말을 했었다고 해요. 옆에 보시는 것처럼 동반 자살 사이트를 보고했다. 이 지숙씨는요, 분명 천안 집으로 돌아가려고 승차권을 예매를 했습니다. 하지만 청테이프를 구입하는 이 40여 분 사이에 어떤 심경의 변화가 생긴 듯 보입니다. 그리고 그 심경의 변화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이 화면 속에 당시 지숙씨와 같이 있었던 남자일 것 같아요. 경찰들은요, 이 지숙씨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신림동에 그 위치가 잡혔어요. 그리고 실종된 20일, 그리고 다음 날인 21일, 이 이틀을 마지막으로요, 그 이후에는 이 휴대전화 사용 흔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숙씨는요, 서울에 많이 오고 했던 사람이 아니었대요. 그렇다 보니까 이 서울의 신림동이라는 곳은 더더욱 이 지숙씨에게는 낯선 곳일 겁니다. 도대체 지숙씨는 이런 곳에 왜 왔던 걸까요? 혹시 이곳에 왔을 때도 이 지숙씨 옆에는 의문의 남성이 함께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요? 경찰이 추적한 바에 의하면요, 2016년 11월 21일 지숙씨의 휴대전화 신호가 잡힌 곳은 총 3곳입니다. 그리고 이곳들을 모두 찾아가서 조사를 해본 결과 2곳은 아무도 없었고요. 한 곳에서는 그곳에 사는 주민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주민분은요, 이 지숙씨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경찰들은 처음에 이 지숙씨의 실종 사건을 단순 가출로 봤어요. 그냥 집을 나갔나 보지. 그런데 뭔가 좀 시간이 흐를수록 경찰들도 좀 이상함을 느낀 거예요. 아, 이거는 단순 가출이 아니라 사건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경찰들은요, 이 실종 사건에 대한 수사를 확대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CCTV 속에 같이 찍힌 이 남성, 이 남자를 찾는 데에 경찰들도 집중을 하고 있었어요. 이 CCTV 속의 남성은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키는 170cm 정도의 평범한 체형, 그리고 코가 길고 눈썹이 좀 짙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34살이었던 공지숙 씨는요, 키 165cm에 갈색 머리를 하고 계시고요. 왼쪽에
왼쪽 손목 안쪽에 별 모양 문신이 있다고 해요. 현재까지도 이 두 사람은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혹시 어디서 본 적이 있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가까운 경찰서로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미스테리한 여성의 실종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